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얼굴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녹화 수업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녹화 수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2학년 역사 진도가 조금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녹화 수업으로 진도를 조금 속도를 내서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렵더라도 오늘까지 녹화하고 다음 주에는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 210쪽까지 212쪽까지 하고요. 213쪽이 좀 남았었어요. 여러분 좀 기억이 나는지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중국의 역사 세계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땅이 참 넓잖아요. 그래서 나라들도 왕조도 참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중국사부터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와 연관도 깊고요. 자, 지난 시간에 진나라, 그리고 진나라 전에 주나라가 있었죠.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나라도 참 많아요. 그래서 다 외우긴 어렵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나라들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나라 때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기억하나요? 이 한나라 때 임금님은 한무제를 좀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무제 임금이 등장하는데요. 잠깐만요. 한무제 임금이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신하를 한 명 파견을 합니다. 그 신하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장동건의 동자를 빼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안 외워지면 그렇게라도 해서 외워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그 파견했던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 한무제의 명령을 따르면서 개척한 길이 바로 비단길이에요. 여러분 비단길을 영어로 많이 들어봤죠? 실크로드라고 하죠. 실크로드.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비단길을 어떻게 개척을 했는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로 조금 올라가서 한무제는 흉노에 대한 정벌 계획을 세웠고 서쪽 멀리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대월지는 흉노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였다. 한무제는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월지와의 동맹이 필요했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하를 파견하는데 그가 바로 장건입니다. 장건은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흉노에게 붙잡히기도 했고 억류된 지 10년 만에 탈출에 성공해서 이 대월지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월지는 한나라가 제의한 동맹에 응하지 않게 되고 장건은 결국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근데 옛날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한무제의 명령을 받고 떠났던 장건은 돌아왔는데 수도인 장안에 들어왔을 때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옛날에 교통이 어려웠다는 걸 또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장건은 비록 본래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가 오가는 도중에 겪었던 일과 서쪽 여러 나라들의 사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이 기록을 통해서 중국과 서쪽의 여러 나라는 서로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결과 동서교류의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되었죠. 장건에 의해 개척된 이 여행길을 뭐라고 부른다?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밑에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왜 13년이 걸렸는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중국의 이 당시의 수도가 장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책이라든가 이런 거 읽을 때 장안의 소문난 이런 어떤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할 때 장안이 바로 이 중국의 수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명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장안에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여기까지 가서 또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이랬던 세월이 바로 13년이 걸리는 거죠.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안에서 가는데 꽤 오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잇는 교통로로 비단길 이외에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라고 나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초원길도 있었어요. 그래서 초원길, 바닷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몽골고원을 지나서 흑해로 이어지는 이곳은 바로 초원길. 바닷길은 이제 인도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이 바다를 통해서 중국 송나라 때는 활발하게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 때 비단길을 따라 무엇이 중국에 들어왔고 중국으로부터 무엇이 서쪽으로 전해졌을까 한번 볼까요? 중국에 들어온 거, 다른 서쪽 지역에서 말, 호도, 포도, 불교, 유리 이 중에 지금 우리들이 다 사용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례가 되는 거고요. 서쪽으로 전해진 거, 중국의 것이 이제 전해진 거는 비단, 약재, 보석, 주철 등이 있겠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럼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페이지 한번 넘기면 214쪽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한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문화 중에 고전 문화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 한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거의 400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이때 등장했던 한나라의 문화가 중국 고전 문화의 원형이 되었고, 그래서 이 문화의 특징은 뭘까? 이 한나라 때 지배계층이 호족이라고 불리거든요. 호족의 특징은 뭘까? 이런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호족의 등장. 한 시대에는 한나라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한 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라 한자입니다. 자,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면서 해보죠.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한나라 시대에는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인구도 꾸준히 늘었고, 아까 얘기했던 장건이 개척한 길이 뭐였죠? 그렇죠. 비단길을 통해서 뭐도 활발해졌다? 무역. 그래서 이 당시의 중심지로 수도였던 장안, 로양 등이 국내외적으로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려면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받고 팔잖아요. 이때 뭐가 사용이 될까요? 그렇죠.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한나라 때 화폐 이름이 오수전이에요. 이 오수전은 사람 이름 아니고요. 화폐 이름입니다. 전국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옆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옆에 자료 보면은 오수전이 나옵니다. 한나라 때. 중국 진나라 때 동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가운데는 네모, 그리고 이렇게 동군 형태로 되어 있죠.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때 진나라 동전이 이제 변하면서 한나라에서는 오수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화폐도 사용이 되고 사람들은 상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는 상업까지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의 빈부차가 한나라 때도 심해졌고요. 넓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 호족은 지배계층이에요. 한나라 때 지배계층 호족. 공통점이 있지요. 히읗 안 외워지면. 이 호족들은 넓은 땅의 주인이고요. 그리고 혈연으로 강하게 서로 결속된 집단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같은 가문끼리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고 지역사회 지배자로 군림을 합니다. 유학을 공부하여 관직에 진출했고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국가는 호족 세력을 회유하고 견제하면서 두 가지의 자세를 취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호족들이 이제 유학을 공부하면서 관직에 나가게 되고, 그러자 이 호족들의 힘이 막강해지니까 이 국가에서는 호족들을 잘 지내려고 말 좀 들어줄게 뭐 이러기도 하고, 혹은 저들이 뭘 하고 있지 하면서 견제하기도 하는 두 양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중국의 스촨성에서 발견된 벽돌인데요. 이 벽돌에
호족이 살던 집을 이렇게 문양으로 넣었습니다. 호족의 집들은 담을 이렇게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웬만하면 우리가 다 이해하는 나라다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영어로 차이나, 그 다음에 한이라고도 불러요. 이 한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나라를 뜻합니다. 중국 역사상의 한나라의 위치는 중국 고전 문화의 형성을 이룰 정도로 큰 역할을 차지하죠. 그래서 중국은 세상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로 이 중국,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사상을 중화 사상이라고 하고요. 서양에서는 중국을 주로 차이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진화. 그래서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인 진나라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한나라 역시 나라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인데요. 중국을 안정적으로 400년 동안 지배한 왕조예요, 이 한나라가. 그래서 중국의 거의 모든 문화의 기틀이 이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언어를 한어, 중국의 글자를 한자, 그리고 중국의 민족을 한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이게 중국의 한나라의 한, 중국 고전의 원형을 이룬 한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이 그림을 보면 너무 점프를 많이 해버렸네요, 선생님이. 잠깐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자, 중국 베이징에 있는 천단인데요. 중국 황제가 천자의 아들, 하늘의 아들로 불리죠. 그래서 이 천단은 황제가 매년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중국 영화에도 좀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천단을 보면서 중국 한나라 때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의 고전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나라의 이야기는. 자, 한나라는 중국 고전 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줬는데, 한나라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자 백가의 사상 중에 육아를 통치인형으로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진나라는 뭐를 통치인형으로 했었죠? 그렇죠. 법가였어요. 법가. 근데 한나라는 육아를 통치인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정리하고 이때 발전하게 되는 게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유교의 이 육아의 하나의 학문적으로 발전한 게 훈고학인데요. 여러분 이 훈고학 같은 경우는 유학에 일파면서 여러분 한나라 때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땅에 묻었던 분서와 갱유 이 사건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유교 경전이 없어서 책이 없어서 유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웠는데요. 이걸 정리하고 이러한 유학의 학파를 훈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기억할 만한 이제 공부의 팁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어느 나라를 배우고 있죠? 한나라. 그리고 중국의 한나라의 지배 세력은 뭐라고 불렀다? 호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중국의 한나라에서 육아가 학문적으로 발전하는데 그 학문의 이름이 뭐였다? 훈고학이죠. 여러분 공통점 없나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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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히읗이에요. 그래서 안 외워지면 이렇게라도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래야 훈고학이 발달하고 중앙에는 국립대학인 뭐가 있었다? 태학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 때 국립대학을 태학이로 배웠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 이 중국에서 유래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다시 펜이 반 바뀌었네요. 좀 바꾼 다음에 갈게요.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인 태학이 설치되어 있다. 태학. 한나라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공부를 가리키면서 유교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왜 유교를 가리켰겠어요?
유교적 기준에 따라 누구를 선발하기 위해서?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교는 역대 왕조의 지배 이념이면서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학이 아주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효를 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얘기가 유교에서 많이 나오니까 지배 이념으로 아주 좋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임금에게 충성해라. 나라에 충성해라. 그러니까 유교를 나라의 이념으로 세운다는 것은 왕 입장에서는 아주 지배하기가 좋았거든요. 이 한나라 때는 역사학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학이 발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정당성. 우리나라가 왜 세워졌는가? 명분 이런 거를 내세울 때 역사가 발달한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역사학자는 사마천입니다. 이 사마천은 고대에서부터 한 무제 때까지 역사를 정리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사기예요. 중국의 고대부터 한나라 때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놓습니다. 반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한나라 앞에 한나라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 왕망이 신을 세우고 나중에 후한이 등장하는데 앞에 있던 전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한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나 한서는 역사 서술하는 데서 많은 역사가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후한 시대에는 비단길을 따라 어떤 종교가 불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사상도 민간 사상과 결합해서 점차 발전하면서 도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여러분 도교 기억하죠? 노자, 장자가 주장을 했던 이것이 이제 도교로서 종교로서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 이 종이가 바로 중국 한나라 때 만들어지게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 사용하는 종이하고는 분명히 다른 종이겠죠. 그래서 이제 종이의 질도 많이 안 좋았지만 예전에는 비단이나 죽간, 목간, 나무, 파피루스, 이집트 파피루스. 근데 채륜 같은 경우는 나무 껍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하기 편한 종이가 나옵니다. 한편 여러분 종이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 종이를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걸 읽게 된다는 얘기예요. 종이 제조법은 훗날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전해지게 된다. 기억을 해주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백과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유가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옆에 공자상이 보이고요. 이 유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공자죠. 제자백과 여러 학파는 당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을 했고요. 한무제가 유가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 역대 중국의 왕조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가 있죠. 고려입니까? 조선입니까? 조선이죠. 고려는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이 유교를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나라를 한을 건국한 유방에게 유학자들은 말 위에서 천하를 정복할 수는 있대. 말 타고 다른 나라 영토를 침범하면서 정복을 할 수 있다. 근데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영토 확장은 할 수 있겠지만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교적 통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많은 유학자들이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자백과의 여러 학파 중에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체제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유가였다. 왜? 충과 효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에게 충성한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에 대한 사람들은 따르게 되는 거죠. 비판 없이 순응, 합리적인 태도,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중시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유가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자상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러분 잠깐 사마천 얼굴 좀 볼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마천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 사마천의 모습. 중국 신화시대에서 한무제 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이다.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치욕스러운 형벌, 궁형을 받았으나 사기의 지필에 몰두하며 10여 년의 노력 끝에 완성하였다. 이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는 일화가 좀 있어요. 이 사마천 같은 경우는 집안 대대로 역사 집안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역사가예요. 사마천도 역사가고 아버지도 역사가고. 근데 이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은 중국의 고대 역사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돌아가시면서 자식 사마천에게 유언을 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완성을 못했으니 너는 좀 해다고. 그게 바로 뭐였느냐? 역사책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사마천이 임금에게 한무제에게 건의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한무제가 막 엄청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근데 사마천이 역사책을 역사가 집안이고 하니까 죽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궁형이라고 하는, 이 궁형이 궁금한 친구는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궁형을 당하면요 목소리도 변합니다. 이 남성의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천의 목소리가 여성처럼, 여성의 목소리처럼 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뀌게 되죠. 친구들이 막 놀렸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사마천도 살기를 포기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완성을 하게 되죠. 목소리가 변하고 왕의 노여움을 샀을 때 친구들은 사마천의 변한 목소리를 듣고 놀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친구들이 사마천이 사기를 쓰고 역사가로서 다시 인정을 받고 덕망이 높아지자 이 사마천을 찾아와서 예전에 흉을 보았던 그 목소리를 아주 듣기 좋은 목소리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권력을 쫓아간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지 않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시간 조금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확인하죠. 아는 것만 풀어보죠. 자, 들어갑니다. 문제 1번. 춘추 전국시대 각국이 부국 강병을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무엇이 출현했다. 뭐가 출현했을까? 여러 사상가들이 출현한 것을 뭐라고 그들을 부르는 이름. 진시황제는 무슨 사상에 기반을 뒀죠? 한무제는 무슨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자, 기억하면서 제자백가, 진시황은 법가, 한무제는 유가 사상이었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도덕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교육을 중시했던 학파는 장건이 개척한 교통론은 사마천이 편찬하여 이후 역사서술의 모범이 된 역사서는 시간 조금 줘도 되겠죠, 여러분이? 자, 유가. 공자의 사상을 계승했고 도덕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교육을 중시한 학파는 유가. 장건이 개척한 교통론은 그렇죠, 비단길. 사마천이 편찬하여 역사서술의 모범이 된 역사서는 사기입니다. 자, 정리됐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은 중국의 고전 문화 원형이 되었던 한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네이버 폼에다가 선생님이 과제 제시해 놓았습니다. 네이버 폼. 선생님이 네이버 폼 들어가서 과제 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화를 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모르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늘은 문제를 조금 올렸거든요. 몇 항목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못한다? 그럼 선생님 얼굴이 바뀌겠죠. 예, 꼭 해주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 끝나기 전에 해서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잠깐 코코 시대 흐름 잡기 잠깐 갈게요. 우리 맨 처음에 배운 지금 중국 역사 하고 있어요. 중국사입니다. 지금
중국은 주나라가 있었다. 주나라는 철기도 사용했고 주 다음에 어느 나라였죠? 진나라.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 진나라에 누가 있었다? 진시황이 있었다. 한나라 때는 무제가 있었다. 진시황 같은 경우는 강력한 무엇을 통치념을 삼았다? 법가. 한나라는 육아를 중심으로 삼았다. 한나라는 중국 고전 문화의 원형이었다. 역사도 발전했고 이 역사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사마천이 있었죠. 반고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갑자기 사라졌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마무리가 안 돼서 좀 더 쓰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을 한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또 뭐라고 불렀어요? 차이나라고도 부른다. 또 중국이라고도 부른다. 중국을 한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한자, 중국의 언어를 한어, 중국의 민족을 한족. 이때 한은 중국 한나라의 한을 뜻한다. 왜? 400년 동안 중국에서 한나라가 다스리면서 중국의 고전 문화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잘 기억하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오늘 아침과 점심 때 기온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조심, 또 하나 감기 조심 해서 밝은 얼굴로 아주 밝은 얼굴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생 많았습니다. 과제 제출 부탁해요.